대통령 후보들의 심리 분석을 저희 방송에서 좀 최초로 다뤄보는 줄 알았는데 한겨레에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해서 하지만 짧게 나갔다고 네, 저희가 좀 풍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지금 한 20여 명 난립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사람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이렇게 두 후보 지금 각각 1, 2위를 달리고 있죠. 그 두 후보의 심리적인 부분, 어린 시절의 이야기나 뭐 이제 말하는 발언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보시면서 쭉 그 분석하신 내용을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윤석열을 얘기할 때는 강한 권력욕을 지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욕이 굉장히 세다, 강하다. 이 권력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무력감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한 사람들이 힘을 갈망하고 그것이 이제 권력욕으로 표현되는 거죠. 윤석열이 과연 어떤 점에서 무력감을 느꼈을까 하는 걸 보면 네. 윤석열이 어릴 때 보면 말이에요. 그 모범생 스타일이거든요. 네, 엄청 성실했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이제 예를 들면 운동장 돌라 그랬다든가 뭐 그 사건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 10바퀴 돌라고 하면 이걸 힘들게 왜 돌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숨어 있다가 다 돌았다고 네.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가는데 서결이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돌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엄청 착한 아이든가 엄청 꽉 막힌 놈이든가 고지식한. 고지식한.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서 도저히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규칙을 바꾸는 걸 못하는 아이라고 봐야 되겠고, 뭐 나중에 뭐 또 고등학교 때인가 기록 보니까 뭐 혼자서 덩치도 큰데 단추에까지 다 채우고 이러고 네. 딱 있어서도 친구가 그거 보고 아 모범생이구나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아주 훌륭한 착한 학생이든가 꽉 막힌 놈이든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가짜 모범생이라고 이제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이 이제 그렇게 규칙을 잘 지킨 게 자기가 정말로 규칙이 옳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켰다면 착한 진짜 모범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규칙이 무서워서 지켰다. 처벌이 무서워서. 그러면 이제 가짜 모범생이 되는 거죠. 네. 처벌 공포 때문에 모범적으로 산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 단서로 막 어떤 게 있냐면 콩설이 대학교 때 네. 콩소리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고무 호스로 맞았다고. 네, 아버지가 고못으로 종아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네. 대학교 때죠? 그렇죠. 대학교 네. 때.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때 때리는 것 자체도 좀 특이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궁금해서 대학교 때 보통 부모님들이 네. 이제 그만 때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대학교 때까지 맞았을 정도면 고분고분이 맞았다는 얘기는 어렸을 땐 훨씬 더 많이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으면 맞았다는 얘기인데 뭐 소리를 했다고 해서 잘못해서 혼내는 건 있을 수 있죠. 부모로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때리진 않거든요. 윤석열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그냥 심하게 이제 쉽게 하면 폭력, 물리적 체벌을 한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맞은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술에 취해서 엎혀 들어갔는데 또 마당에 엎드려 뻗쳐 시켜갖고 고못으로 볼기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역시 대단한 거죠. 이 부자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인데 일반적인 부자 관계에서 자식을 엎드려 뻗쳐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야 엎드려 뻗쳐 하면 뻗치고 때리면 맞고 네. 저 한마디로 이제 스파르타식 체벌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 맞는 상황이 좋았겠습니까? 아무리 윤석열이 문제가 있더라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인간은 무섭죠. 그리고 거기서 꼼짝없이 이렇게 맞아야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럼 이제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항하든가 아버지한테 때리지 말라고 저항을 하든가 아니면은 얌전하게 맞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얌전하게 맞은 학생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마음속에 무력감이 쌓여요. 저항을 못했으니까. 계속 저 무력감이 쌓이죠. 그럼 이 무력감이 결국 뭘로 가느냐? 힘에 대한 갈망. 힘에 대한 갈망은 권력력으로 이제 발전하기가 쉬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씨가 권력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권력욕이 딱 대학 시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잖아요. 강렬하게는 안 드러났죠. 네, 네. 강렬하게는. 이게 지금 좀 약간 집약돼서 지금 대선 후보가 되면서 검사 되면서부터 검사가 되면서부터 들어갔을 수 있죠. 권력을 쥐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 모범생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권력의 맛을 보면서 힘을 즐기는 예. 그런 이제
세월을 살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윤석열이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잘 들어야죠. 네, 말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완벽해야 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을 안 해주는데. 그렇죠. 책 안 잡히게.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흠잡히는 짓을 하면 또 이제 엎드려 뻗쳐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하여튼 잘하도록 흠에 안 잡히도록 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를 파면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게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요리를 되게 잘한다고. 근데 이 요리에 대해서 재료, 조리법, 유래 등을 줄줄 깨고 있고 즉석에서 음식에 대한 강의도 가능할 정도였다. 책을 읽어도 뭐 그렇게 깊이 파고든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완벽주의. 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준비가 안 돼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얘기하고 이런 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선도 출마를 빨리 안 한 게 공부가 덜 돼서 아,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다녔군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면 나 준비됐어 네. 했을 때 이제 나왔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거는 윤석열의 그런 심리적 특성과도 큰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완벽주의적 성향. 근데 이제 완벽주의의 근원은 결국 인정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건 하나가 친구 돌잔치 할 때 윤석열이 이제 백수였는데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청바지와 청재킷을 사다 줬대. 네. 5세짜리 아이한테. 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특이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따뜻한 걸로 봤어요. 아, 그래요. 이제 네. 5세짜리 아이한테 옷 주면서요. 네. 옷 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줘요? 그냥 걔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 지금 예쁘게. 너 귀엽고 이뻐서 너 사랑하니까 준 거야라고 생각하지. 그걸 주면서 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가 그것도 5살짜리 아이가 네. 인정 욕망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완벽주의와 승부욕. 완벽한 것은 결국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쟁에서. 그러니까 승부욕으로 나타나는데. 승부욕도 여기 사례가 있죠. 그렇죠. 야구를 하는데 경기를 하다가 참패할 상황이 되니까 서결이가 불같이 화를 냈다. 야 임마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다가 져야지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팀을 이끌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화를 잘 안 냈는데 그때 화를 내서 놀랬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걸 의미하죠.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대목을 보면 그 사람의 욕망 같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언제 폭발했냐면 질 때. 그러니까 이제 승부에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질 것 같을 때. 네, 네. 이제 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지면 이제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이러한 이제 권력력, 완벽주의 성향 이런 게 있고 그게 이제 보스 기질로 나타납니다. 네. 자기 권력을 만드는 거죠. 대장 노릇. 그러니까 뭐 윤석의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런 패거리를 네. 좋아하는 거잖아요. 용의 꼬리가 되기보단 네. 뱀의 머리가 되고 싶은.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요. 주변에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느껴져요. 그 현상도요. 전두환이가 측근 챙기는 거. 전두환이가 자기 측근을 잘 챙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성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네. 이 깡패들도 측근을 잘 챙기는 깡패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친구들이랑 약간 유사한 느낌? 윤석열도 자기의 권력을 딱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한다 그럴까요? 네.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책에는 그 네.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 무리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거기서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수다왕이라고 하고. 네네. 네. 챙겨. 그리고 성격 자체가 사교적입니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짜 모범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키지만 그 동기가 뭐냐면 무서워서 처벌받지 않으려고 또는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가짜 모범생은 문제가 있어요. 진짜 모범생하고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가짜 모범생, 진짜 모범생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면에 뭐 자기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 모범생은 마음속에 소위 처벌자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감시자가.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 얼굴이 긴장될 수밖에 없죠. 계속 감시당하고 처벌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처벌 공포에 시달리면서 얼굴이 긴장돼 있습니다. 항상. 네, 항상 이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인상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모범생들은 얼굴이 편안하거든요.
긴장이 없어요. 그쵸. 자기가 그냥 규칙을 좋아서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틀렸으면은 뭐 설명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혼나면 되는 거고. 근데 혼나는 거 무서워하는 가짜 모범생들은 얼굴이 항상 긴장되고 딱딱해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러움과 너그럽지 않은 거에 차이가 있거든요. 네. 진짜 모범생은 자기가 규칙을 원해서 지키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안 지킨다 해서 화를 막 내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냥 지키라고 권유할 정도지. 근데 가짜 모범생은 자기가 규칙을 지키고 싶어 지키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지키잖아요. 어거지로 지키는 그러면 거니까. 억울하겠죠. 지키는 게. 안 지키는 놈 보면 어떨까요? 짜증나죠 진짜. 터져요. 빵 터집니다. 행복한 사람들 봐도 좀 짜증나고. 네. 행복한 사람 봐도. 그렇죠. 즐겁고 막 자유롭게 노는 사람 보면 제일 싫어합니다. 자유를 싫어해요. 자유민주주의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러네. 천성적으로 자유를 싫어하는. 자유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뭔지 잘 모르는. 누려본 적이 없잖아요. 남들만 하는. 그래서 자유로운 놈 보면 죽이고 싶은 뭐 이런 충동을 느끼는. 네. 그 예전에 그 소설 중에 빅토르 유고의 노트르담의 꼽추에 클로드 부주교가 네. 가짜 모범생이에요. 전혀 나쁜 짓 안 하고 부주교 될 때까지 얌전히 산 사람인데 에스메랄다 보고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화가 나서. 네. 너무 자유로워서. 네. 집시 여인. 이 가짜 모범생들은 그런 점에서 남들한테 이제 너그럽지가 않다. 각박하게 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원칙주의자라는 그렇죠. 걸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주의나 정의로 나타날 수 있죠. 네. 근데 이건 진짜 정의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짜 정의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자기중심적 정의고 네. 기존 질서 속에서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정말로 정의로웠다면 운동권 학생이 되었어야지 80년대. 그러게요 말입니다. 네. 왜 운동을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 보면 자기중심적 정의라는 것이고 권력에 저항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 기본적으로 무력감이 심하고 가짜 모범생이 된 아이들은 사람들은 권력에 저항을 못해요. 순응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한 번씩은 저항하는 거로 터져 나오거든요. 이제 자기가 힘이 있다고 느껴지고 만만한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약간 하이에나 스타일이랄까요. 약하다 싶으면 덤벼드는 거죠. 이건 내가 칠만하다 하면 치는 거고 이건 무서우면 못 친다. 그래서 기성의 강력한 권위엔 도전 못합니다. 이제 약간 흔들려서 약체화되고 있는 권위를 또 물어뜯죠. 댓글 공작. 국정원. 네, 국정원 그 수사 때도 이거 지금 떨어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죠. 이제 박근혜는 이제 뭐 힘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뜯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세다. 이쪽이 세다. 그러면 못 물어뜯습니다. 이제 미국도 물어뜯지 못할 거고 또 기존의 한국의 기득권층에 대한 공격은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의가 선택적 정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 친구 중에 하나가 운동권이어서 취직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실이 자꾸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가 네. 운동권 때문에, 이 경력 때문에. 네. 그래서 구제하려고 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보통 서명운동하거나 뭐 이제 그 80년대 네. 분위기상 네네. 사람들의 힘을 동원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 전두환 정권 실세인 이종찬 민정당 의원을 찾아가서 권력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줘서 합격시켰대요. 국민의힘에 의거해서 정치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강력한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큰 권위를 이용해서 거기에 빌붙어서 네. 그걸 활용하고 그 백을 써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친구한테 또 좀 유세도 떨었겠죠. 자, 그러니까 넌 내 밑에 들어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 친구는 뭐 윤석열 하면 충성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이제 이런 식의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자기가 처벌 공포가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안전할 것 같을 때만 친다는 건데요. 네. 예전에 왜 국정원 댓글 사건 건드렸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법이 아닌 뭐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다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직무를 수행하면 나중에 자신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없다. 네. 그래서 만약 상사나 정권의 불법 부당한 지시에 의해 정도가 아닌 다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사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얼핏 보면 되게 멋있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법치주의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왜 그때 이렇게 했냐면 나를 보호해줄 게 없다고 봤기 때문이죠. 윤석열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고 그러려면 그 상황에서는
이 정권 흔들흔들하고 이제 약간 내리막길 걷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뒤집히면 내가 여기서 쟤네들 말 듣고 있다 보면 오히려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나 보호 장치를 위해서라도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이 윤석열이 선택적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 수 있죠. 이 선택적 정의는 사실 많이 지금 그 벌어지고 있죠.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산다고 얘기해놓고 자기의 뭐 네.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번거 언급도 안 하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정당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죠.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일단은 윤석열은 네. 기본적으로 권력력이 대단히 강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가짜 모험생 스타일이고 뭐 정의도 선택적 정의감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윤기준 교수라는 분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처벌을 받을 것 같이 두려움에 떨만한 분이에요. 보니까 원칙에 입각하여 불의의 타협이 없고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따른 언행을 하지 않는 오직 원리 원칙주의자로 평생 교단에 서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존경심도 엄청 높고 네. 그리고 어머니도 보면은 뭐 어머니가 아니 이제 외가죠. 외가가 뭐 이게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장학금 많이 지급한 그 덕이 있는 가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방받는 이런 부모님을 뒀을 때 좀 느끼는 심리 뭐 이런 게 좀 더 있을까요? 아버지가 진짜 훌륭한 모범생이면 좋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짜 모범생일 경우에는 또 비슷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짜 모범생 아까 특징 얘기했잖아요. 항상 긴장돼 있고 네. 냉정하고 억울해서 애 노는 꼴 못 보고 규칙 안 지키는 걸 못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입장에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무섭죠. 네. 계속 긴장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가짜 모범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요. 구술을 어떻게 하냐? 가장 일반적으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윤석열이가 공부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머리가 아주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돌머리가 아닌 이상 네. 하기 싫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고 네. 친구 무슨 다 네. 경조사 챙기면서 다니고 네. 아, 이 그런 가짜 친구들이 모범생들은 어느 순간 그게 풀려요. 네. 탄계가 약간 풀릴 때가 있어요. 처벌 공포가 약화될 때가 있어요.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갔을 때 아버지 몰래 컴퓨터 쪽으로 바꾸죠. 네, 맞네요. 의학 강요 받다가 네, 네. 그래서 의대 갔는데 네. 윤석열도 어쩌면 법대 간 게 자기 의지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안 호수로 맞을까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아버지한테 좋은 인상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면 깊은 곳에는 가기 싫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시 같은 게 이제 대학 와서 아버지랑 떨어지게 된다든가 하면 당연히 이제 공부에 대해서 옛날만큼 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진정으로 그거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때도 권력에 취해서 또 친구들 무리 만드는 데 네. 재미가 있어서 권력력에 심취해서 공부를 좀 방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아, 네. 그런 가능성도 있네요. 네. 이분이 79년도에 서울대 법대 합격을 한 건데 네. 이 시기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데모를 안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어쨌든 윤석열이 진짜 정의롭다.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저항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도 그런 길을 쭉 걷고. 근데 그러지 않은 거 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강한 권위 앞에서는 저항을 못해요. 뭐 친구를 구제하겠다고 그 당시에 민정당 지탄받던 80년대 그 사람 실세를 찾아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감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선택적 정의이기 때문에 강력한 권위에는 맞서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친구들한테 너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욕을 먹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 이제 액션 행위는 했을 것이다. 뭔가 어쨌든 나도 양심은 있다. 이런 나도 생각이 것들은- 있다. 근데 네. 다만 나는 지금 뭔가 있어서 바빠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유를 대쓸 수 있잖아요. 네. 1980년대 5.18 관련해서 사형 구형했대요. 네, 사형을 구형했다는 거 모의법정에서. 검사 역할 맡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도망갔다는 거죠. 네.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왜 도망가죠? 윤석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정말로 정의감이 많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안 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일시적인 영웅심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만약에 진짜로 정의감이 있었다면 이 정도에서 끝이지 않았겠죠. 윤석열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네. 미안함도 없고 부채심도 없어요. 보통 그거 안 한 사람들은 열심히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없었던 거예요, 사실. 거기에 대해선. 근데 그때 이제 인기 관리를 위해서 이런 돌출 행동을 한번 했을 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이 검사가 돼서 발언하는 것도 보면은 사회 문제나 어떤 사회적 정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재명 지사가 미군정은 점령군이었다라는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주변에서는 이제 아주 철진한 색깔론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제 갈 때까지 갔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거가 왜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사실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일단 무식해서 그런 거고요. 그거 알면 이런 얘기 못 하죠. 아 정말 몰랐다? 네. 아 진짜 몰랐을 수 왜냐하면 있군요. 이런 쪽에 역성문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무식했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정치적 계산을 해서 주판을 두들긴 다음에 색깔 공격을 하면 좋겠다 이걸 건수로 잡아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적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알긴 알지만 그렇죠.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네.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구태 정치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거랑 똑같거든요. 네. 나는 낡은 정치를 하겠다. 네. 뭐 색깔 공격으로 상대방 때려 죽이는 정치를 하겠다. 이걸 선언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존 권위에 제가 저항을 못하고 편입될 거라고 계속 예측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권위에 저항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성의 어떤 방식, 기성의 권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사건은 이제 답습하겠다는 선언이죠. 네. 난 옛날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주변의 참모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당연히 윤석열은 사실 어리버리한 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네. 최종적으로 그 판단 자기가거든요. 네.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뭐 비서관들이 다 써줄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자기가 보고서 오케이 해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윤석열이 그거 보고서는 이제 몰랐던가 알아도 색깔 공격으로 뭐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은 어쨌든 새로운 정치를 하기는 힘든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 간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어떤 정치 행태를 따라하지 않겠는가 예상돼요. 윤석열 후보의 이제 장모가 3년 법정 구속이 됐죠. 내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구속되고 나서 첫 반응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것이 소신이다. 라고 하면서 장모랑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도 나는 줄 리가 아니다 라면서 윤석열과 다른 행보를 막 하고 있으면서 또 논란이 됐는데 윤석열이 이거에 대해서 무대응입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후보가 자기 사람은 딱 지킨다. 이 패거리 정치 한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처가를 버리는 행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아니 이거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 지키려고 애쓰는 순간 대선 주자로서는 폭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원 한 장 남들한테 피해 준 적 없다 그랬는데 수십억을 피해를 줬죠 벌써.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당연히 무대응하고선 싹 잘라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제 욕망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이 가진 욕망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세 욕망도 있고 뭐 좀 부차적인 욕망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갈등을 빚기도 하죠. 근데 윤석열이 보스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 사람 챙기는 거. 그래서 일종의 깡패의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스 기질도 있고 그래서 챙겨야 된다. 내 식구. 우리 마누라와 장모 챙겨야 된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충돌하는 거는 권력욕이겠죠. 데리고 갔다가는 내가 대통령 못 되겠고. 못한다. 그러면 뭘 우선시할 것 같아요? 당연히 권력욕이죠. 왜냐하면 보스 기질도 보스가 되려고 했던 것도 권력욕에서 비롯된 하나의 부차적 현상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지배하는 것은 무력감에 기초한 과도한 권력욕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충돌일 땐 당연히 윤석열은 권력욕을 선택하죠. 보스 안 돼도 돼요. 가족 따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김건희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세간의 소문들이 있죠. 네. 저기 호스티스였다라든지 그리고 불륜을 하다가 아니 네. 바람 피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윤석열이 처음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네. 품을 수 있나. 그게 가짜 모험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짜 모험생의 인생의 화두는 억울함이거든요. 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왜 규칙을 난 지키고 모범적으로 살아야만 해? 억울함이라니까 너무 웃기네. 얼굴 자꾸 떠올라요. 얼굴이. 그래서 네. 이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한번 터질 때가 있어요. 네. 빵 하고 터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틀담 꼽추에서 클로드는 에스메랄다 봤을 때 터지는 거거든요. 세속적 욕망을 자기가 억누르었던 것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늙은 나이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 살아봐야겠다. 막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에스메랄다한테 집착하다 결국엔 사건 치는 거 아닙니까? 네. 돈 호세. 카르멘한테 왜 넘어갑니까? 가짜 모험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술렁술렁 유혹적인 여자가 다가와서 한번 놀아볼까 뭐 이러니까 이제 해 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금방 넘어가요. 가짜 모험생이. 네. 진짜 모험생은 안 넘어갑니다. 그쵸. 그거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그쵸. 딱 보이죠. 뭐야 쟤들 막 이러는데 가짜 모험생은 매력을 느껴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결여돼 있는 거를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뭐 엄청난 비리 네. 이런 거를 저지르는 일에 가담하기도 하고 네. 뇌물을 받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사실 윤석열 씨가 진짜 모험생이었다면 현모양처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좀 얌전하고 성격이 이렇게 잘 맞는 거죠. 모험생 같은 여성. 근데 김건희는 카르멘 스타일 약간 느낌이 나요. 그런 류의 여성 그리고 또 그 화끈한 장모 국가돈 수십억씩 빼먹는 장모를 보면 윤석열이가 이제 거기서 순간 딱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크게 한탕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뭐 게다가 검사인데 네. 살짝 덮어주면 이거는 뭐 크게 해먹어도 문제가 없겠다. 자, 처벌 공포가 약화되면 검사를 하면서 네. 그 순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기가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은. 네.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가짜 모험생이다. 타락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지금 이게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타락하는 건가요? 뭐 알고도 있겠고 무의식적으로도 하는 거고 두 가지 다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욕망을 제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가짜 모험생들은.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뭐 얘기도 하셨는데요.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 자기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네. 보면 불편할 정도로 인상을 쓰고 뭐 삿대질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치인들 혹은 검찰총장 이런 공직 있는 사람들 이런 태도 잘 안 보이는데 네. 어렸을 때 보면 화를 거의 안 내는 사람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네.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한 거죠. 어릴 때는 그거를 아버지가 무서워서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터져 나오기 시작하다가 권력을 잡는 순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네.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어느 순간에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래. 자기를 좀 컨트롤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이제 무섭지 않다. 네. 내가 여기서 대장이다. 이러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 무섭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은 일단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가짜 모험생이고 엘리트주의도 심합니다. 모두 다 비판에 취약한 심리적 특성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진 사람이니까 네. 다른 사람의 비판 절대 용인 못할 겁니다. 네. 앞으로도 만약에 1대1 토론 같은 거 하면 화 많이 낼 거예요. 기대되는데. 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을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화를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질문에도 화를 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라는 질문에도 거의 막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네, 가짜 모험생의 특징이기도 하군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대신 말하게 하는 전원 정치 같은 거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 대선 출마 전까지는 있었던 일이고 출마 후에도 본인이 직접 언급하는 얘기들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준비되지 않으면 잘 안 해요. 이 아, 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바로 이해가 안- 제가 이게 완벽주의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발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잘. 그래서 대선 고시를 본 거 아니에요. 지금 고시 공부한 거 아니에요? 대선 출마하려고. 네. 그러고도 나와서 지금 눈치 보면서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데 옛날에 청문회 때는 어떤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말을 잘한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전에 청문회는 객관식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딱 정해진 문답이 오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선에 출마하면 이제 주관식 시험으로 바뀝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네, 것들 근데 많이. 가짜 모범생 스타일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취약하죠.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토론회? 주관식에 굉장히 취약하고 즉흥성인 게 없어요. 즉흥적인 순발력 같은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질문 받으면 완벽주의적 대답을 하든가 네. 당황해서 엉망진창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죠. 한마디로 보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네. 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원 정치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만큼 윤석열이 그런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 완벽주의적 성향, 뭐 그다음에 승부욕, 그러니까 일단 발언하면 이기고 싶겠죠. 논쟁에서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재는 정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아, 엉망진창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 대선 출마 선언한 거 보니까 네. 거의 뭐 불안에 떨어가지고 지금 도리도리 윤이라는 제 별명 붙었잖아요. 그 도리도리가 대표적으로 불안 아니에요. 네. 불안이 뭐냐? 처벌 공포. 제가 볼 때 핵심으로. 네.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래서 그 지목 지적을 받아도 쉽게 못 고칠 겁니다. 도리도리 하는 거. 왜냐면 불안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틱 같은 걸로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일종의. 네. 자기가 네. 제어가 안 되는. 네. 네. 옛날에 이명박은 맨날 볼판 돌렸거든요. 그래요? 대선 출마해서. 아 진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치고 여기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는 내가 불안했거든요. 어. 왜 다 불안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나온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권력욕, 최종 권력을 갖고 싶다 네.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권력력. 그 윤석열 후보는 전형적인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정치인은 크게 기본적으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있고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 있어요. 공익 추구형 정치인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연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정치인 다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드물어요. 의외로. 음. 근데 사익주의 추구형 정치인은 말로는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익 추구형 정치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에 나가는 이유는 내 사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같은 그렇죠. 사람인 이명박은 거죠. 확실하죠. 네.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의 속마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야, 내가 국민들을 멋지게 한번 속여 넘겨서 한몫 잡겠어. 이런 게 이제 나갈 때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익 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식적으로는 국가, 민족, 나라, 내가 민주당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뭐 국민의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심으로는 그 사적 욕망에 휘둘리면서 근데 티는 안 내고. 티 안 내죠. 이 사람들은 좀 위장하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느냐 하면 사적 욕망이 건강하지 않고 그것이 공적 욕망을 압도할 때 또 사적 욕망을 공적 욕망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씨는 대표적인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죠. 왜냐?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 권력욕 때문이거든요. 자기의 인생 승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권력욕, 명예욕 이런 거에 불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아까 얘기해서 이제 승부욕이 기억이 남는데 네. 누구한테 지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을수록 아 얘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짓밟아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것도 좀 작용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윤석열 후보에게 또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정의롭고 뭐 이렇게 한길 가는 사람 같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로 봐야 되나요? 일단 광적인 지지자들 문제는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뭐 광적인 지지자들 이게 답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어떤 얘기가 들려도 만세 이런 게 이제 빠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윤석열 빠. 근데 이런 사람들 일단 제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한 것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수구 보수 세력들이 그동안 정치를 너무 못해왔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쳐온 거. 그래서 촛불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 결과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띄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이 이제 낙점받았다. 일단 이제 최종적으로까지 낙점이 돼서 주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낙점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보니까 윤석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과 이준석의 멋진 조합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보자. 뭐 이런 구도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뭐 짐작이 되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지한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일부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민주개혁 진영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네.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죠. 기대가 컸는데 실망. 촛불을 통해서 집권했으니까 개혁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못하니까 지지부진하고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분노로 바뀐 거죠. 긴 세월 동안. 그 적개심이 너무너무 세서 윤석열을 미는 거죠. 단 하나, 문재인을 쳤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혼합돼서 이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비리 혐의들이 공개가 아니죠. 뭐 폭로되고 이제, 있죠. 네, 폭로되고 검증이 시작됐잖아요. 네.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지지율이 한 10% 빠졌단 말이죠. 네네. 뭐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심리 분석을 총평을 해주시면서 한번 저는 이제 당연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어디서 망할 것 같으세요? 일단 비리 문제가 너무 커요. 아, 비리, 네. 네. 그 다음에 자질 문제도 심각합니다. 네. 일단 내용이 없어요. 대권 주자로서 네. 철학 같은 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는 말은 옛날에 국힘당이 했던 거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힘당 나가면 이 사람은 원래 성향 자체가 기성권위에 저항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스타일도 아니죠. 거기 들어가서 개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갖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낡은 국힘당의 정치를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죠.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토론에서의 그 특유의 문제점, 모범생 스타일의 문제점, 뭐 도리도리는 일단 빼더라도 도리도리 때문에 지금 있었는데 그거부터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관식 시험에 굉장히 취약한 네. 특징을 갖고 있죠. 모범생 스타일이라 완벽주의자고. 그래서 막상 대선 전에 후보가 됐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권에 주자고 붙었다. 네. 그러면 어려워요. 이 특히 모범생을 잡는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가짜 모범생을 잡을 수 있는 데리고 진짜 모범생이겠죠. 불량 학생이죠. 아, 불량학생인가? 불량 학생 스타일이 잡죠. 이재명이 잡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체 또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질문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모범생 스타일이 같이 붙으면 네. 윤석열은 좋죠. 아, 자기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완벽주의라서 상대방도 말 골라가면서 그러니까. 천천히 하고 이쪽도 천천히 하고 뭐 이제 보는 사람들은 억장이 터지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낙연 씨하고 붙었다. 네. 둘 다 모범생이잖아요. 너무 재미없게 끝나겠네요. 가짜 모범생. 네. 그럼 대화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재면서 얘기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윤석열도 돌려 얘기하고 공격 서로 살살 피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한번 물어보면 한참 동안 들여다본 다음에 대답하고 네. 그냥 이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윤석열이 유리할 수도 있죠. 깝깝하니까 이제 윤석열은 그래도 세 보이잖아요. 좀 네, 약간 그쵸. 세죠. 모범생 치고는 가짜 모범생 치고는. 근데 모범생은 불량 학생의 밥이거든. 제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불량 학생이라는 뜻은 아니고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에요. 답이 아닌 얘기들을 주로 그렇죠.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모범답 즉흥성이 강하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온 인생 자체가 모범생 스타일에 권위에 복종하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의미에서 전 불량 학생이라고 얘기한 건데 네. 그 스타일 앞에서는 불량 학생 앞에서는 밥입니다. 이 모범생이. 그래서 윤석열 카드가 사실 다른 사람하고는 몰라도 이재명 지사하고 붙을 때는 최악의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토론 같은 거 하게 되면. 아, 이거 재밌겠네요. 진짜 볼만하겠는데요. 아, 제가 요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그 대선 주제가 홍준표인데. 아, 홍준표. 홍준표랑 이재명이랑 그게 이렇게 재밌죠. 붙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일 재밌죠. 그리고 이제 둘 다 엄청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이잖아요. 네. 진짜 자기 정책과 자기 생각으로만 싸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제일 관전 포인트로 기대했는데 지금 윤석열, 이재명도 상당히 재밌겠는데요. 윤석열을 무너지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윤석열이 때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인데. 그러다가 이재명이 맞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지는 않겠지만 뭐 같이 때리지 하겠습니까? 네. 도망가겠죠. 아, 그 정도로 분노가 강해질 거다. 그럴 수도 있다는 토론회 때. 거죠. 왜냐하면 안 돼요. 이 상극이에요. 윤석열은 이제 발표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 또. 네. 잘 모르니까. 준비해서 또 문장 써야 되고. 아. 그게 성명을 발표할 때는 네. 좀 윤석열도 해볼만 할 수 있는데 토론회 자리에서 맞붙어가지고 붙어보세요. 순발력에 윤석열이 막 무슨 소리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홍준표 같은 순발력 있는 사람 아니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네. 것이다. 아, 네. 왜 국힘당은 홍준표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박근혜의 기자회견을 못하는 모습에 굉장히 지쳐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전혀 기자들과 대답을 못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즉흥식으로 이런 건 안 되고 준비된 발언만. 네. 컴백 박근혜다 이런 느낌 딱 들었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될지는 좀 기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